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주차에 걸쳐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 중 8가지를 선정해 한국인의 일상과 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별로 생각하기에 좋은 음식이 있고 그래서 먹기에 편한 음식도 있습니다. 또 문화별로 싫어하거나 심지어 금기로 정해져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개인 정체성이 있듯이 사람마다 좋아하거나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또 시간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간의 문화적 범주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한국인이 선호해온 음식의 재료가 되는 사물들을 다룹니다. 앞으로 자주 비교 대상에 언급하겠지만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한국인과 비슷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것을 선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음식을 소비하는 행위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영양학적으로 의미도 있지만 각 문화별로 맛있는 음식이 다릅니다. 즉 각 지역 또 각 문화에서 선호하는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은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인, 일본인 등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인에게는 밥이 필요하다든가 김치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이 단지 구호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 실제 밥과 김치를 먹음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좌는 쌀, 조기, 바닷나물, 산나물, 배추김치, 멸치, 명태, 인삼 등의 한국인이 선호해온 사물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사물들은 모두 한국의 오랜 역사의 산물이면서 또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각 사물과 관련한 설화와 상징, 생업기술과 집단, 유통과 소비 관행 등 특정 사물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럼 12주 중에 1, 2주차의 주제인 한국인과 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제목은 한국인의 쌀, 쌀의 한국인입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지는 않으신가요? 강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 역사, 문화 등에 있어서 쌀이라는 음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이라는 음식 하나로 한국 사회, 역사, 문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과장된 말일까요? 다른 하나는 쌀은 비단 한국인에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지역에서 한국에서만큼이나 중요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쌀이라는 음식은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해주는 음식인과 동시에 한국의 특수성을 전 세계 여러 지역과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이 강의는 쌀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쌀을 매개로 어떻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쌀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사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김이 나는 하얀 쌀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밥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밥이나 한 끼 하자 할 때 식사 자체를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 밥이란 곡물을 솥과 같은 용기에 넣어 엉키지 않게 곡물 나라의 그대로 끓여서 먹는 음식을 뜻합니다. 하나의 음식이 식사 자체를 뜻한다는 말은 그만큼 식사에서 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현재 한국에서 쌀이라 하면 밥을 떠올리고 밥이라고 하면 쌀을 떠올립니다만 쌀로 된 하얀 밥을 일상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입니다. 사전적 정의에서도 드러나듯이 1970년대 이전까지 사전적 정의 그대로 쌀을 포함한 여러 곡물을 솥에 익힌 것이었지 쌀로만 지은 밥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도표는 주영하 교수가 밝힌 한국인의 식사의 변화입니다. 주영하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인의 식사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식사에서 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970년대 이전까지 식사의 중심은 밥이었고 밥 다음으로 국, 반찬 순이었지만 1970년대를 기점으로 반찬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밥그릇에도 반영됩니다. 한 신문기사에는 작아진 밥그릇, 시대별 감량 변천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다음과 같은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사와 사진이 면밀한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1980년대 이후 줄어드는 밥 소비량을 잘 보여줍니다. 개화기 때 엽서로 제작된 아래 사진 역시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밥그릇과 국그릇을 보여줍니다.
위 사진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체구가 크지 않은 사람 앞에 저렇게 큰 국그릇과 밥그릇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놀라울 것입니다. 한 방송의 실험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에게 저 사진 속 밥상을 재현해 식사하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1970년대를 기점으로 쌀과 밥에 극적인 변동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밥과 쌀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왜 변했을까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도시화율 통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섰고 중화학공업 발달로 공업이 한국의 주요 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한국 사회는 소위 쌀 자급 사회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봅시다.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인의 식사는 밥 중심이었고 밥은 곡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쌀은 특별한 곡물이었지만 매일 쌀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쌀 생산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970년대 이전까지 부족한 쌀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쌀의 자급화는 이후 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강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야기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라이스라고 하면 벼, 쌀, 밥을 모두 나타내는 단어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이를 다 구분합니다. 벼는 말 그대로 작물을 가리키고 그 작물에서 열매를 찧은 것은 쌀, 그리고 쌀을 솥에 물을 넣어 익힌 것을 밥이라고 구분합니다.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 베트남어에서도 똑같이 위와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쌀의 상태에 따라 파종 때 쓰는 종자형 벼인 벽시, 겸한 벽겨낸 상태인 현미, 현미에서 더 도정한 흰쌀, 맵쌀, 찹쌀 등 그 상태와 종류에 따라 지칭하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항상 그러한 것만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한 작물의 상태에 대해 세세히 구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작물이 가지는 의미가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한국어에서 쌀이란 단어가 지닌 특이함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쌀이란 단어에는 밥과 마찬가지로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벼를 포함한 볕과 곡물의 알강이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리쌀, 좁쌀, 수수쌀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감자를 으깨 쌀처럼 작은 알갱이로 만든 것을 감자쌀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만 곡물 알갱이를 나타날 때는 다른 곡물은 모두 앞에 곡물 이름과 쌀을 붙이지만 벼의 알갱이는 그냥 쌀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다르죠? 또한 국어학자 한상우에 따르면 쌀은 지역에 따라 발음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발음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투리가 없는 아주 드문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와 역사에서 쌀이 지니는 특별함이 언어적으로 남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벼의 생물학적인 특성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벼는 열대와 아열대에 적합한 작물로 생물학적 특성만 따지고 보자면 한반도 남부 일대만 벼 재배에 알맞고 중부와 북부는 벼 재배에 그렇게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 일대에 적합한 작물은 조, 기장과 같은 곡물입니다. 특히 벼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수량이 한반도 북부 한경도 일대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1000에서 1300mm에 불과하고 가장 강수량이 많다는 남해안 일대 역시 연간 1500mm 내외입니다. 여기에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 한철에 집중하여 내리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가뭄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적 특성은 현재까지 한반도 벼 재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벼 자체가 워낙 적응력이 좋은 작물입니다. 앞선 지도에서 나타나지만 벼 재배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일부, 남북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11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며 위도상으로는 남이 35도에서 북이 53도까지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한반도 벼 재배 역사는 재배 지역의 지속적인 확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재배되고 먹는 쌀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현재 재배되는 벼는 크게 종으로 구분하면 벼라는 종 아래 아종으로 대체로 남방계 인디카 종과 북방계 자포니카 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중 한반도에서는 북방계를 재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북방계를 재배하는 지역은 주로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동북부에 있을 뿐 벼를 재배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남방계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직접 촬영하여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왼쪽 사진이 남방계쌀, 오른쪽 사진이 북방계쌀입니다. 어떠신가요? 남방계쌀은 보시다시피 홀쭉하고 길이가 긴 편이고 북방계쌀은 길이가 짧지만 둥근 편입니다. 같은 맵쌀이라면 북방계가 남방계보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방계를 많이 먹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차이가 있는 쌀을 더 좋은 쌀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방계를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차이가 많은 쌀을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찰기 있는 밥을 먹고 속이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남방계 쌀을 먹을 때 날린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먹는 쌀보다 찰기가 적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남방계 쌀과 북방계 쌀의 차이는 근대 시기에 가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벼를 언제부터 재배되었고 그 의미의 변화상을 역사적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농경을 시작한 때는 정확한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신석기 시대 중후반인 기원전 3000년에서 3500년 전경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벼를 재배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벼 재배가 시작된 시기는 청동기 시대 이후 기원전 1000년 전으로 봅니다. 물론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타나미가 발견됩니다만 학자들은 이 타나미를 재배한 것이 아닌 야생벼를 채집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석기 유적에서는 논이 발굴된 적이 없고 나오는 타나미도 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쌀은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부터 다른 곡물에 비해 특별했던 곡물이었을까요? 송국리, 상도리 등 청동기 유적을 분석한 김민구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동기 시대까지 벼는 다른 곡물에 비해 특별한 곡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위 유적들에서 출토된 벼는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오지만 고대에 가까워질수록 유적에서 벼의 출토 빈도수 자체가 줄어들고 동시에 고분과 창고와 같은 특정한 유적에서만 벽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청동기 시대에서 고대로 전환되는 시기, 한반도도 기후 자체가 이전보다 더 건조하고 추워졌기 때문에 쌀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동시에 고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쌀 중심의 곡물 수치 체제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내 고대 국가, 특히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는 쌀이 특별한 곡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고대 시기 쌀이 특별한 곡물이었다는 증거는 여러 군데서 확인됩니다. 음식과 관련한 유명한 말 중에 미식가 장 앙테무 브리아 사바랭은 미식 예찬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엇을 먹는지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곡물이 한반도 식생활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던 만큼 어떤 곡물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삼국시대 고분에서도 잘 나타났는데요. 안승모에 따르면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 부장품으로 발견되는 곡물로는 벼나 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고분에서 발견된 부장품이 사후 생애에도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던 시대의 것을 그대로 넣어주는 경향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지배층 무덤에 다른 곡물이 아닌 쌀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쌀이 지배층들에게 일상적이었음과 동시에 사후 세계에서도 쌀을 계속 먹기를 바라는 고대인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시기 쌀이 특별한 곡물로서 권력을 상징하는 곡물이 되었음은 여러 문헌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삼국유사 1권 기이에는 무열왕이 하루 먹었던 식사량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왕은 하루에 밥쌀 서말과 꿩 9마리를 잡수셨는데 경신령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는 점심은 그만두고 아침과 저녁만 하였다. 그래도 계산하여 보면 하루에 쌀이 6말, 술이 6말, 그리고 꿩이 10마리였다. 성안 시장 물가는 배 한 필에 벼가 30석 또는 50석이었으니 백성들은 성군의 시대라고 말을 하였다. 무열왕은 삼국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신라가 장악하는 토대를 세운 신라의 왕입니다. 신라 역사에서도 영웅입니다. 그가 하루에 먹은 쌀량은 3마리인데 도량령이 지금과는 다르게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40리터에서 60리터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적국이자 가장 큰 위협이었던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식사량이 거의 2배 늘었습니다. 이를 고리고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사람이 하루에 80리터에서 120리터의 밥과 술을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식사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백제 멸망 후 신라가 평안해졌다는 것을 무열량의 식사량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문학적 표현 속에서도 해석할 여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열량이 영웅이라는 사실을 그가 하루에 먹는 양을 통해서 그의 영웅적 면모를 가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열량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대 영웅은 대식가로 묘사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살펴봤듯이 고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쌀은 더욱 귀해졌고 국가 수치 체계에서 쌀이 핵심 곡물로 이용됩니다. 그만큼 고대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왕은 그만큼 귀한 쌀을 하루에 남들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무열량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크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 피지배계층에 있어서 쌀은 특별한 음식이었을까요? 무열왕 관련 기사가 등장한 삼국유사에는 가난한 효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효녀는 20살 나이에 눈먼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살았는데 흉년을 만나 더 이상 봉양이 어려워지자 부잣집에 의탁해 그 집안 일을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에 거친 식사에도 마음은 편안했으나 근래 향기로운 맵쌀에도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딸이 최근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가 슬픔에 복받치고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화랑이 딸의 효성에 감동하여 두 모녀를 도와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는 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어머니는 거친 식사에 대비되는 식사로 향기로운 맵쌀을 좋은 식사로 표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진정이라는 승려는 원래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홀로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이때 스님이 될 마음을 품었으나 자신이 스님이 되면 홀로 남은 어머니를 걱정해 집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이 스님이 되기를 요청하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해줬는데 이때 집에 있는 쌀 7대로 스님이 되기 위해 절을 찾아가 여행할 때 먹을 밥을 쥐어줬다라고 합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쌀은 부처에게 공양을 드리는 곡물로도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쌀은 특별한 순간에 쓰이던 곡물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봤을 때도 지배층에 비해 피지배층은 쌀, 맹류 같은 곡물보다 기장 등의 곡물을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쌀의 특수성과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쌀 보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